네, 현대 비평론 7주차 강의입니다. 중간고사 범위까지 진도를 다 나갔고 우리 학생들이 제출한 1차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이번 주 2번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들 좋은 과제물을 제출해 줬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과제는 총 A4 5장 이상을 작성하고 그 중에 4장 이상은 교재 요약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대비이기도 하고요. 학습한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채택했고요. 1장 이상은 자기 나름의 의견과 생각을 서술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요약 부분은 생략하고 자기 나름의 부분만 편집해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과제물 중심으로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나름의 의견입니다. 구조주의 이론과 정신분석학, 논정의 수사학은 다른 방식으로 문학을 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문학 비평의 지평을 넓혔다.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은 행위로서의 논정을 중시하면서 윤리학의 개입을 활성화했다. 언어의 의미작용적인 면을 강조했던 구조주의나 우리 이 수강생의 지금 이 관점이 굉장히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지금 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는 언어학적 기초 위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소실어의 구조주의 언어, 그것의 기초 개념은 기표, 기의, 랑그, 파롤, 계열체와 통합체, 이런 개념들을 기초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학생이 언어의 의미작용, 이것이 구조주의의 기본 특성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문학을 정상의 발현이라는 좁은 한계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정신분석학의 측면에 비해 지금 3가지를 놓고 비교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나름의 의견은요. 첫 번째, 구조주의 문학이론, 두 번째, 정신분석학, 세 번째, 논정의 수사학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특히 또 교재를 통해서 이 3가지를 주로 공부했죠. 그것에 비해 정신분석학적 측면에 비해 사회나 독자가 개입할 가능성, 자, 여기 독자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논정의 수사학에서 얘기하는 청중 혹은 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 중심의 에서 이제 청자와 청중을 더 중시하는 이러한, 물론 화자를 중시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걸 종합했으니까요. 화자 중심의 화용론, 그리고 청자 중심의 혹은 청중 중심의 의사소통 이론, 이런 걸 종합했으니까요. 이 이성의 수사학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크로스화이트는 논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중과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청중과 이데올로기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원화된 가치가 상존하는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2020년대 한국 문학은 논정의 수사학적 관점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자,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 초반의 한국 문학은 비정상성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듯하다. 이 학생이 나름의 지금 관점으로 한국 문학의 현재 상황을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성. 자, 왜 비정상성이라고 하는지 봅시다.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목소리를 담은 작품이 탄생했고, 소위 말하는 소수자 문학인데요. 이러한 정체성들이 순수 문학에 대한 회의로 인해 SF 등 여러 장르에 당기기 시작했다. 다양성은 21세기 한국 문학에서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여성 문학, 퀴어 문학 등이 마치 90년대 여성 후일담 문학이 그러했듯 트렌드로서, 즉 하나의 경향으로서 개토화된다. 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한국 문학의 목소리로 자리 잡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국 문학의 상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다양성이 정복되는 상황에서 규범이 부재한다는 우려를 또 제시합니다. 보편, 정상성에서 벗어난 목소리를 오히려 지금, 그래서 이제 비정상성이 지배하는 것이 현재 한국 문학이다. 예를 들고 있네요. 김봉곤의 작가의 여름 스피드, 실존 인물과 관련된 경험을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아우팅 당하면서 논란이 된 경우,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또 이 김봉곤 작가가 스스로 젊은 작가상을 반납하는 그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죠. 물론 이러한 문제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문학 자체의 생산을 막을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수자 호명이라는 사회적 질문하기. 이 학생이 또 질문하기라고 하는 걸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논정의 수사학, 특히 제임스 크로스 하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에서 제시하는 큰 범주가, 첫 번째가 주장하기, 두 번째 질문하기인데, 지금 소수자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문학이 등장하는 것을 질문하기의 결과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굉장히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한국 문단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장으로서의 문학이라면 그에 맞춘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 역시 제시된다. 한국 21세기 한국 문학 경향성의 규범과 합의에 대한 지금 필요성을 이제 이 크로스하이트의 논정의 수사학으로부터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원적 현전으로서의 진리를 부정하는데 소위 고전으로 분류되었던 주제들, 보통 고전이라고도 하고 정전이라는 표현도 쓰죠. 정전. 거시적이고 공적이라고 불리는 남성적인 문학의 해체, 그것이 요즘 사실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페미니즘 혹은 젠더, 퀴어 문학에 대한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력적인 청중을 상정하여, 탄력적인 청중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문학 수용과 그에 대한 공론화를 가능케 한다. 크로스하이트의 수사학을 구성하는 요건들은 다채로운 정체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오늘의 문학이 수용되는 장에 비평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크로스하이트의 이론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보편 천중의 상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 이것이 이제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인데, 물론 청중 개념은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보편 청중. 카인 페렐만의 신수사학에서 이 청중 개념이, 그리고 보편 청중과
특정 청중의 개념이 먼저 나왔죠. 그것을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개성한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문학을 바라봤을 때 다음과 같은 걸 논할 수 있다.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한국 문학은 동시에 청중의 다양성도 확대하고 있다. 예, 이것이 이제 한국 문학의 현재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독자 중심의 문화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많이 수용하는, 그래서 많은 독자층을 형성한 문학 작품은 예를 들면 비평가들이 볼 때 작품의 수준이 좀 형성화 수준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인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이라고 할까요? 나는 약간 그런 관점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우리 수강생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중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불균질한 반응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문학의 윤리성에 대한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 예, 불균질한 반응, 이게 독자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 즉 청중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점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인데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독자 중심의 문학 시대가 열렸다. 그랬을 때, 자, 그럼 독자가 지금 청중,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의 이 논증 행위 이론의 재구성으로 보면은 청중에 해당되고, 어찌 보면은 평가의 주체인데, 문학 작품도, 자, 문학 작품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의 논증 행위의 재구성의 이 도식에다가 적용해 보면, 화자는 그죠? 작가,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겠고, 청자는 그죠? 비평가가 될 수도 있고 독자도 될 수 있는데, 이 청중, 평가의 주체, 주장하기, 질문하기를 에서 나오는 갈등을, 즉 차이를 평가하는 이 청중을 어떻게 상정하느냐, 보편 청중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중요하니까요. 즉 청중이 중요하니까, 논증의 수사학에서는 독자를, 즉 보편 독자를, 다양한 독자층을 이 청중으로 놓았을 때 과연 청중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청중이 많이 그 작품을 좋아하고 많이 독자층이 형성됐다, 즉 그 소설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어떤 문제와 결부되어 있나 하면 청중도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청중은 평가의 주체지만 청중도 다시 평가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논증의 수사학 혹은 수사학을 가장 현실 속에서 첨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치 연설과 법정 연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정 연설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제도에 의해서 판사가 청중이 되죠. 평가의 주체가 되죠. 그런데 판사의 평가도 지금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청중이 평가하는 것이 청중이 완벽한 평가의 주체냐? 청중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도 있죠. 아니면 정치적 어떤 그죠? 입장에 치우칠 수도 있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배심원을 그래서 보편 청중으로 상정하고 배심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배심원을 구성해야 이게 보편 청중에 가까워지느냐. 그래서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과제지만 이게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중도 그러니까 다시 평가돼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논증의 수사학에서 과제거든요. 그래서 배제를 배제한 청중이 될 것이다. 한국 문학의 보편 청중을 상정한다면 배제를 배제한 청중. 예, 멋진 표현을 썼네요. 이 수강생이 아주 멋진 표현을 썼는데, 즉 가장 공정한 그죠? 평가자, 가장 공정한 독자, 그걸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것은 사실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정체성의 목소리를 담은 문학의 출발점은 고전의 이름으로 포장된 보수적인 문학 현실로부터 배제된 소수자들이었을 것이며, 이에 배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성질, 포용은 문학이 가진 다양성의 근원적 성질이 되었다. 예, 상당히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김봉근 논란은 SNS상의 발화로부터 시작되어 문학계 종사자들과 수용자들의 논회장을 형성했다. 문학을 생산하는 사람의 윤리와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철학적 고민들이 SNS를 중심으로 수용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차이에서 갈등이, 그리고 생산의 윤리 규범 형성이라는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 김봉근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발생했던 신경숙 작가의 표절 사태와 또 다른 어떤 청의를 가진 새로운 우리 시대의 평가 문제, 주장하기와 질문하기와 평가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현안 문단의 문학의 현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 나름의 의견으로 제시한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신수삭의 등장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신수삭이 등장한 것은 페렐만과 티텍하의 1958년인데요. 표현에만 치중된 수삭이 이제는 학제적으로 융합되어서 수사학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학제적 성격을 띈다. 학제적 성격이 부각되는 이유가 뭘까? 예, 지금 통합학문, 요즘은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융합학문, 우리 대학 교육에서도 상당히 지금 중시되고 있고, 그것을 다들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융합학문인데, 이 학생은 이제 그 이유를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전반의 영향, 예, 이런 것으로 이제 학제적 연구의 이유를 제시했고요. 21세기 인공지능과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수사학의 시대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하는 21세기가 수사학이 요구되는지, 그것을 이유로 생각해 본 것이 첫째, 의사소통의 필요성. 예,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의사소통, 특히 말을 통한 설득이 중요한, 이것은 뭐 21세기 현대 사회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전자문명 시대, 디지털 문명 시대를 넘어서 이제 정보화 시대, AI 시대에 특히 또 말을 통한 설득, 그리고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은 더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크게 발전했던 것도 그 당시가 뭐라고 할까요?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든 광장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그게 정치적 주장이든 사회적 주장이든. 두 번째, 보편 대중의 등장. 예, 이것도 중요한, 수사학이 중요 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도 나름대로 어떤
진단을 잘 해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사회가 변하면서 대중이 보편적인 대상이 되니까 수사학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크게 제시했네요. 자, 세 번째 학생입니다. 나름의 생각. 주로 지금 수사학 혹은 논증의 수사학 지금까지 두 명의 학생의 과제물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제시했네요. 아마 수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 학기에 현대비평론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사학 그리고 현대 수사학의 한 방향인 논증의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나름의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도 세 번째 학생도 신수사학, 이성의 수사학을 통해서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로 다시 그 영역을 회복하는, 확장하는 그런 수사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각 영역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지식과 학문이 전문화되는 것을 다시 이제 통합해야 되는 그런 융합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줄어드는 수사학을 바탕으로 시학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독이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윤리적 동기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크로스사이트에 이성의 수사학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고민하면서 사회 정의, 합의, 의사소통, 화해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사회적 쟁점들을 다룬 공적 담론에서 오스틴이 말한 일상성이 잘 작동하여 의사소통의 성공에 적절히 기여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공적 담론에서 과연 이 공통분모가 공통성이 일상성이라는 것이 잘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 쟁점들을 놓고 상당히 이 논점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서로 좁히기 어려운 어떤 입장 차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스틴의 일상성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젠더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 그리고 코로나 문제까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장하기와 질문하기, 그리고 윤리적 실천, 여기 가스라이팅이라는 나오네요. 마이크로 어그레이션 같은 혐오 표현, 이게 이제 페미니즘 용어인 것 같은데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혐오 표현이 화두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과연 이 일상성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즉 상호 대화가, 의사소통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도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크로스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이 말하는 내용에 동의하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 그리고 갈등의 초점 정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편청중으로 설정된 집단의 평가가 과연 적절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 수강생이 의심해 보는 이 부분은 데리다적인 회의주의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 딜레마 혹은 고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데리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합의는 불가능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기표와 기의 일치조차, 그죠? 차연에 의해서 계속 반복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의미 결정 불가능성이 더 근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무에서 인간의 언어 행위에서 처음부터, 그죠? 회의주의
시작하는 거죠. 이 학생은 지금 오스틴의 일상성이라든지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뭐예요? 주장하기, 질문하기, 평가하기라고 하는 이 도식이 과연 잘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영역과 B, C 영역의 중간점으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또 이동할 수 있거나 보다 이상적인 대화와 합의가 실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 보다 이상적인 대화,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어떤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도식이라고 할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개념, 새로운 문제 설정, 새로운 문제틀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수강생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오스틴의 일상성이라든지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이 과연 현실에서 잘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때 필요한 대안이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걸 고민해서 이걸 조금 더 그죠? 이론적으로 제시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강생은 그런 지금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어드는 수사학에서 표현에 집중한 현대의 시학 이론이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예. 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일반 이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표현 분야에 집중한 시학 이론이 과연 잘 적용되고 있느냐. 출판업은 대중 관심에서 벗어나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랬어요. 자, 이때 출판업이라고 하는 게 문학을 포함해서 모든 출판 산업을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는 지금 이 문장에서는요. 주네트는 줄어드는 수사학의 문제점을 이미지 상징과 같은 단어의 남용과 오용에서 온다. 그래서 수사학이 설득의 학문이고 발표까지 확장한다. 그래서 발표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표현 분야에서 발표 분야까지 확대한다면 자 그러면 최근에 현대사회가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튜브겠죠. 요즘 유튜브가 상당히 대중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플랫폼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매체보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데 있어서 수사학과의 접목이 필수적이라면 표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표나 연출, 그러면 이제 발표 연출에 이것을 접목시킨다면 이런 매체적 플랫폼을 접목시킨다면 좀 더 많은 주체들이 좀 더 많은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서 표현뿐만 아니라 발표, 즉 연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름의 의견을 잘 제시한 것 같고요. 자, 이게 네 번째 학생입니다. 역시 나름의 의견 부분입니다. 대체로 수사학에 대한 의견들이 많네요. 수사학의 이론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표현의 과정과 결과이고 또 전달이 핵심이다. 그리고 소재, 주제에 대한 기존 생각을 비교, 생각 골라내기, 생각 빚어내기에 따르는 것이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학생, 이 수강생은 자기 경험을 아주 좀 솔직하게 수필식으로 서술하는 식으로 지금 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쳐간 생각의 길은 어떠한가 살펴보았다. 기존 이론이 많고 자료를 찾기 쉬워진 지금은 글 한 줄 쓸 때 어떤 의견도 참고하지 않은 것이 어려울 지경이다. 예, 이렇게 뭐 자료를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서적을 통해서 이 정보를 찾는 것, 이것은 수사학의 이 단계 중에서는 착상이죠. 그죠? 아이디어를, 그죠? 수집하는 것, 논제를 수집하는 것, 내가 글로 표현하고 발표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 그런 얘기, 그런 것에 해당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고자 하는 주장에 맞게 말을 골라내었다. 자신의 경험에서 이 수사학을 실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느 행위를 했는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주장에 맞는 말을 골라내었고요. 버릴 내용을 버렸을 때 깔끔하고 온전해진다. 예, 이 과정이 자신이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자신의 언어 행위의 과정이었다. 그것을 이제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어떻게 했는지 또 되돌아봤는데 글의 개요, 말투, 작가의 말투, 배경과 사건의 순서 등 고려했고요. 소설을 주로 읽는 편이고, 예, 내용과 형식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 글의 구조와 문장. 자,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언어 행위의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본 것이고, 의사소통을 위한 학문이 이 수사학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인터넷, SNS로 이루어지는 이 의사소통에서 인스타그램을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서 본인의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든 이슈가 된다. 공인의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보고 상처받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청중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죠? 청중. 그래서 이런 청중을 우리가 SNS나 유튜브나 또는 여러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혹은 언어 행위를 할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청중이 내가 올린 그 글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거나 할 수가 있죠. 그걸 바로 이제 청중 개념으로서는 비확정적 보편 청중, 확정되지 않은 청중이다. 내가 예상치 못한, 누가 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고려하고 언어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중 개념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학생입니다. 자,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얘기인데요. 청중을 통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예. 자, 이 부분이 크로사이트의 강조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보편 청중을 설득하는 거. 그것이 이제 논정행위의 핵심인데, 사회적 합의를 최종 목적으로 두는 것은 전통적 철학의 절대성 개념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예, 이 절대성 개념, 사회적 합의, 절대성 개념. 절대성 개념이라는 말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적절한 말은 보편성 개념일 텐데요. 보충 설명을 조금 하자면 청중 개념을 처음으로 설정한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리 티테카가 신수수학이라는 책에서 청중을 보편 청중과 특정 청중으로 구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보편 청중, 특정 청중 개념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가 유행한 이후에 크게 휩쓴 이후에 다시 보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서구 철학사의 흐름을 크게 세 개의 꼭지점으로 구분했을 때 A 데카르트로부터 B 데리다로 그죠? 이동했을 때 C에서 다시 보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A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보편이라는 개념 대신에 왜냐하면 C라고 하는 지점은 A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B로부터도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채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고민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성의 수사학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적절한 개념으로 횡단은 가로지르기죠. 가로지르기는 이제 고정된 영역에서 영역을 이탈해서 횡단한다는 것이죠. A 영역과 B 영역을 횡단하는 거, 이 경계를 횡단하는 거. 그래서 횡단적 청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명명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도 보편 청중이라는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때 보편은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적 철학의 절대성 개념의 보편이 아니겠죠.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이성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성을 강조한 것은 데카르트적 이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해체주의를 거쳐서 그저 C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 개념, 보편 청중의 개념이 이 전통 철학의 이 절대성 혹은 보편성 개념과는 다른 보편의 개념. 그러니까 횡단의 개념이 상당히 즉 차이와 갈등의 개념을 거쳐서 어떤 합의를 도달하는 하나의 목표 개념이다. 그게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확보된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뭡니까? 계속 과정 중에 있는, 나아가고 있는 그 보편 청중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만 가능한 개념으로서의 보편이지 실제 보편 청중이 완벽하게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서의 보편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이 이성의 수사학에서 굉장히 이제 뭡니까? 네, 서술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대목하고 조금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을 좀 했습니다.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이걸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제임스 크로스화이트도 보편 청중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보편이라는 이 용어가 전통 철학의 그죠? 데카르트의 그 진리 개념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개념이 다원주의적 성격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의 절대성을 부여해 하나의 개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고유한 개인의 의견을 억압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의 이 문제 제기가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고민했던 그 지점하고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고민을 거쳐서 보편 청중이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그래서 그 보편은 A 지점에 있는 전통 철학의 보편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수사학이 보편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논증행위의 이론을 정의할 때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절대성이 부과된다면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은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피상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 합의된 의견,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도 목표
지점이죠. 목표의식, 목표 개념이죠. 그걸 이제 고정된 개념,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실현된 개념, 실체로서 합의, 이것은 쉽지 않죠. 정치 현실에서도, 법정 현실에서도, 사회 현실에서도, 가정 현실에서도, 심지어는 연인 간의 의사소통에서도 이 합의는 쉽지가 않죠. 오늘 점심 때 중국 음식을 먹을지, 일본 음식을 먹을지, 한식을 먹을지, 이것도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연인 간에, 가족 간에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보편이란 개념과 합의란 개념이 이 수강생이 지금 문제 제기하듯이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 혹은 절대적 실체로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런 고민을 거쳐서 제임스 크로사이트가 보편 청중 개념, 합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일치의 가능성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즉 보편 청중이든 합의든 완벽히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걸 목표로 설정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혹은 차이를 좁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지금 개념들이 등장한다. 이제 우리 이 수강생도 그렇고 다른 우리 학생들도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그런 논리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개념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편이라는 개념, 합의라는 개념 말고 뭔가 다른 개념. 그러나 이제 회의주의,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가져왔던 그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뭔가 대안이 될 만한 그런 걸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걸 나름대로 좀 다시 생각해 보고 그걸 이제 개념화하거나 이론화하거나 혹은 이제 실천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그걸 찾아 발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해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상대에 대한 비합리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합리적인 감정의 대표적인 게 혐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혐오 감정. 그죠? 특히 뭐 소수자에 대한 혐오, 여성 혐오, 뭐 이런 것이 크게 지금 뭐 우리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 여기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문제와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의 차원에서 이런 상대에 대한 비합리적인 감정.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이나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혐오 중에 하나겠죠. 지금 이게 다 이 논정의 수사학의 개념들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사회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식적 집단 형성.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옵니다. 현대 사회 문제가 있는 경향인 비상식적 집단 형성. 이것도 뭐 혐오 현상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상식적인 집단이 형성된다는 거. 뭐 다양한 어떤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상적 이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집단 의사소통 문제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는 것이다. 단순히 사회적 합의를 목표에 두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이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크로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에 대한 비판적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 학생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의사소통 문제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론. 예. 제임스 크루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이 이 책이 나온 것도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젠더 문제를 포함한 소수자 문제, 지금 얘기하는 혐오, 감정, 그리고 비상식적 집단 형성,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들을 다 뭐예요?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이론 같은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 수강생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표했는지 지금 이렇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 학생은 좀 더 그런 자기 생각을 공부를 통해서, 또 제임스 크루사이트 이외에도 그 이후에 이성의 수사학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요. 1996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 이론, 새로운 논증의 수사학을 또 공부해서 우리 학생이, 이 발표자가 좀 이런 부분까지, 그죠? 현대 집단 의사소통 문제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론, 이걸 한번 구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이론을 구상하기 위해서라도 제임스 크루사이트 이후에 논증의 수사학이나 의사소통 이론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를 의욕을 갖고 공부를 더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일치 개념을 강조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경향을 반영했다.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 그래서 완전한 실패까지 사회적 불일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 가능성을 신수사학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집단 형성 방법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수사학의 포용력 확장은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 예. 사회적 불일치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수강생은 과제물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야콥슨을 필두로 한 문학성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야콥슨. 문학 특유의 모호함이 진심으로 전부라고 여겼는데 문학이란 정답이 없어서 답을 내기가 참으로 고역스럽다. 그래서 국문과에서 구조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배우면서 이전의 문학에 대한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구조주의를 통해서 문학의 과학적 측면, 구조주의자들이 이 목표를 한 게 그것이죠. 문학 연구도 좀 더 과학의 차원까지 근접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문학은 좀 더 모호하고 하나의 정답이 없고, 물론 그렇지만 좀 더 은밀한 객관적인 과학의 차원까지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이 구조주의 혹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학기에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 수강생은 새로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토도로프가 문학은 해석과 과학 사이에 있다. 이제 문학이 지닌 과학의 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문학성, 그죠? 문학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하고 구조주의자들이요. 문학성. 그래서 문학은 해석적인 연구에 과학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예, 이 학생의 수강생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그거는 지금 이 학생의 이제 진단이 대체로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문학을 연구하거나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구조주의의 뭐라고 할까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관성, 즉 휴머니즘, 인간성, 주관성, 그리고 문학의 모호성, 감성적 측면,
이런 조금 소박한 생각에 이제 물론 구조주의를 세례를 받지 않고 구조주의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뭐 생각이 미흡하고 소박하고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건 선택의 문제지만 지금 이 학생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 주관적이라고 불만을 표한다. 해석과 관점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모호함. 그래서 수학은 공식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학문이 지니는 속성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해체주의와 이성의 수사학의 모습과 같아. 예, 문학은 해체주의에 가깝고 학문은 이성의 수사학에 가깝다. 즉 학문은 논리적인 것이고 문학은 비논리적인 것이다. 해체주의에 가깝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유추를 통해서 지금 과학으로서의 문학 연구, 그죠? 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석의 면모뿐만 아니라 과학의 면모까지 균형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별개의 얘기지만 사족이지만 최근의 경험은 츠루하시 야스오 감독의 겐지 모노가타리, 요게 모노가타리라는 뜻이 겐지 모노가타리, 천년의 수수께끼라는 영화를 감상했는데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소설, 헤이안 시대에 쓰여진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소설, 그리고 여성 무라사키 시키부에 대한 서사를 교차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영화 얘기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네가 쓰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자네가 모른다고? 부설 잡기 전까지는 저도 인물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학이 의식적 언술과 무의식적 언술이 중점적으로 결합하여 표현되는 특징을 반영한 것처럼 보였다. 예. 앞에 얘기하고 지금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아마 이 얘기는 작가가 소설을 쓸 때 어떤 계획을 갖고 혹은 모든 것을 다 설계하고 의식적으로 창작 행위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도 자기가 무엇을 쓸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창작의 비밀인데요. 창작의 이 신비한 비밀인데 시인이 시를 쓸 때, 작가가 소설을 쓸 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영화조차도 영화 감독이 모든 걸 다 꼼꼼하게 다 설계하고 계획해서 치밀한 뭡니까? 의도하에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작품보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창조의 비밀이 개입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무의식의 작업을 통해서 아마 그런 대목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째. 수사학적 비평이 정신분석학적 그리고 구조주의적 비평으로부터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예. 수사학이 정신분석학 구조주의와는 단절된 것 같다. 이런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인데요.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정의할 필요가 있고 수사학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적 수사학은, 김인환 교수의 통합적 수사학은 이전의 이론들을 반복하는 느낌이 있어서 새롭다는 느낌이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통합적 수사학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지 의심이 갔다. 그래서 수사학의 효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 수강생의 자기 나름의 관점이 수사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기보다는 피상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효용이 제한된다. 예, 이때 효용이 제한된다는 이 문맥은 이 수강생이 사용하는 효용은 좀 더 학문적인 효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실용적인 학문, 잠깐만요.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기에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라기에는 다소 효용이 제한된다. 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좀 더 학문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학문에 속하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즉 실용적 효용성은 있지만 학문적인 효용성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문장이 조금 전달이 조금 정확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비평이란 무엇일까? 수사학이란 무엇일까? 예, 확장된 수사학, 신수사학의 내용은 현대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본다. 갈등이 있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라는 방정이기도 하다. 예, 갈등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라는 방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수사학 논증의 수사학과 함께 언급되는 갈등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해결책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좋은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 이상적인 소통과 학문의 방법을 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수사학적 해결책은 분명 탁상공론적인 면모를 남겨두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랬는데 지금 이 학생의 이제 입장은 수사학적 해결책은 좀 현실에 적용하기에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그 부분도 효용이라고 하는 게 실용적인 효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효용이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수사학이. 실제로는 수사학은 다른 학문에 비하면 가장 실용적인 학문인데 이 학생은 실용성조차 없다. 수사학은.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좀 탁상공론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소통과 학문의 방법을 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수사학의 한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모든 학문들이 가질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그러면 다른 학문보다는 수사학이 좀 더 현실 문제에 실용적인 학문에 속한다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이 학생은 그러면 이제 수사학조차도 실용적인 즉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면 다른 학문은 더군다나 더 그렇다는 더 심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수사학의 기본적인 특징이 실용 학문인데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왜 수사학이 발달했나 하면 의사소통이 중요성이죠. 즉 설득의 중요성인데 그것은 바로 현실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연설, 법적 연설 다 현실적인 부분에 개입하는 거죠. 현실 문제,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거죠. 정치 문제든 법정에서의 연설이든 정치 연설이든요. 그래서 다른 학문은 더 좀 뭐라 그럴까 수사학에 비하면 실용성이 떨어지는데 이 학생은 수사학조차도 좀 더 현실적 해결책에서는 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계속 연구되어야 하는 걸까? 학문적 전통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언어학, 정신분석학에도 해당하는 얘기지만 정신분석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난다. 예, 이 학생은 좀 학문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학문도 그렇고 더군다나 수사학조차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정신분석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우리 보통 상식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신분석학은 개인의 욕망의 문제 혹은 개인의 리비도의 문제를
관심을 갖는 것이고 사회적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사회적 정의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대체로 그런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신분석학은 사회 현상을 진단하거나 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즉 사회 심리학, 대중 심리학, 군중 심리학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 정신분석학이 접목되거나 적용되고 있고, 내가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 정신분석학을 마르크스주의에 접목시키려고 또 애를 쓰고 있죠. 대표적인 철학자가 알티세르인데, 알티세르는 마르크스 이론을 재해석하면서 바로 이 정신분석학적 개념들을 활용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마르크시즘을 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상당히 학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될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수사학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고 이론을 넘어서 실천적인 학문. 그래서 수사학이 상당히 지금 이론적인 학문이다. 좀 더 실천적인 학문, 즉 실용적인 학문으로 더 거듭나야 된다. 지금 이제 이 학생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주장은요.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두 번째인데, 사실 크루사이트가 말한 바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과 접목하는 것도 이미 제임스 크루사이트의 입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그 부분까지는 설명 못했는데, 우리 교재에도 제임스 크루사이트가 바로 이 이성의 수사학을 가장 밀착시킨 영역이 교육 분야입니다. 특히 문학 교육. 그 이제 미국 대학의 교수이고, 이 사람이 문학을 교육하는 사람들, 즉 교사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거든요. 이성의 수사학의 1차 독자를 문학 교사를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보통 논술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에서 논술을 가르치거나 중고등학교에서 문학 교사거나 논술 교사들이 이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대학 문학 교육에서도 좀 더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즉 논증의 수사학의 이 방법을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또 단순한 논술 매뉴얼이,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작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매뉴얼이 아니고 교사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문학을 교육하거나 논술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철학적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철학과 수사학의 관계, 그리고 하이데거로부터 데카르트로부터 벗어난 하이데거와 데리다나 여러 사람들의 이 철학적 관계를 통해서 현대 수사학, 논증의 수사학을 전개시키고 논증 행위 이론을 재구성하면서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 청중 이론을 재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방법, 이 수강생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사실은 제임스 크루사이트가 이 이성의 수사학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이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사학을 비롯해서 여러 학문들에 대해서 이러한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좀 더
뭐라고 볼까요? 공부와 연결시켜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새로운 어떤 더 현대적인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보다 더 최근의 공부들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강생의 지금 이 문제의식을 지금 놓고 생각해 본다면요. 자, 8번째. 툴미는 화자를 중시했고, 그래서 주장하기 이론에 펠레만은 청중을 중시했기 때문에 평가하기 이론으로 분류된다. 여기 맞나요? 여기서부터 자기 의견인가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나요? 툴미는부터 시작하나요? 이거는 요약 부분이군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나름의 의견.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죠? 네. 나름의 의견입니다. 자, 그동안 익숙했던 철학은 모두 절대주의,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게 뭐 내가 도식으로 얘기한 A에 해당, A 꼭지점이고 이건 B 꼭지점인데, 그죠? 어찌 보면요. 이 절대주의를 대표하는 게 데카르트고 상대주의를 대표하는 게 데리다인데,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절대주의 철학. 절대주의 철학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과한 표현이에요. 근대 철학의 혹은 전통 철학, 그리고 그 특징은 이성과 주체를 중시하는 것이죠. 이성적 주체를 중시하는 것. 절대주의란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그래서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제국주의, 뭐 홀로코스트 같은 반인류적 문제가 나타났고, 또 상대주의로 인해서 회의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논증의 수사하. 우리가 수업 이번 학기에는 이 시 꼭지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식 체계 학문으로서 논증의 수사학을 공부했지만, 내가 소개했죠. 여러 현대 철학자들이 여기에 이 시 지점에 많이 포함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학기에 다 공부는 못했지만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할 여러 뭡니까? 철학자들 혹은 이론가들 중에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지젝도 있고, 그죠? 바디우도 있고, 아감벤도 있고, 랑시에르도 있고, 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원조에는 발트 벤자민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트 벤자민도 공부하고, 아감벤도 공부해보고, 바디우도 공부해보고, 이게 이제 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는 논증의 수사학, 그러니까 세 사람의 세 권의 책이죠. 주로 공부한 게 첫 번째, 다시 기억해 볼까요? 중간고사를 위해서 뭡니까?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버트 티테카의 신수사학. 두 번째는 스티븐 툴민의 논증의 용도. 세 번째가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학. 우리 중간고사까지는 이 시지점에 속하는 이론가가 그렇게 세 권의 책이고 네 사람인데,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철학자들도 시에 속하죠. 이성의 수사학에서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자기 이전에 많은 이론가들, 철학자들, 뭐 언어학자들, 수학자들을 자기 이론에 이렇게 재구성하잖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레비나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그걸 이제 자기 이론에 재구성하죠. 주장하기 이론, 질문하기 이론, 갈등 이론, 청중 이론에, 그죠? 네 가지 이론에 여기 나오는 이제 레비나스 말하기 이론. 아마 이 수강생은 이 레비나스의 말하기 이론이 가장 피부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해진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 배후, 원인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말해진 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경향, 정당 그 공약을 내세우게 된 과정, 말하기의 과정, 그 배후를 살펴볼 필요도 있죠. 지금 모카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선거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며칠? 내일 모레인가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수강생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치 현실, 선거라고 하는 이 정치 현실에도 우리가 이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레비나스의 말해진 것보다 말하기. 사실은 말해진 것은 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말해진 것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다 그럴듯하죠. 그죠? 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그 말해진 것을 보다는 말하기 과정을 다 고려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게 이제 레비나스의 생각이고, 그것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 개념이 나왔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기사라는 가시적인 텍스트. 이제 미디어에서 기사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대표적인 거겠죠. 요즘은 또 뭐죠? 이게 매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도 이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비판적으로 그 이면을 읽을 수 있는,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특히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데 필요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레비나스의 말하기 개념으로부터 도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현 측면에 문체의 수사학의 혹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했는데, 문체의 수사학이 아닌 종합학문으로의 수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말해진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말하기를 분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건 은폐되어 있거나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짐작으로, 그죠? 소위 말하는 숨어 있는 은폐된 부분, 즉 말해진 것은 증거가 있지만 말하기 과정은 증거 없이, 그죠? 분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물증을 찾아서.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짐작,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비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언어관. 언어가 단순한 지식 전달의 도구가 아니고, 그래서 세계를 드러내는, 세계가 이 세계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를 뭡니까? 밝혀 드러내는 것이죠. 존재가 주체가 아니라 세계가 주체가 되는 거죠. 이때 언어는요. 하이데거식 관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상당히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유명한 하이데거의 말이 따져보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현된 게 아니고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언어가 세계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다. 작가 혹은 사회적 특성을 문학 비평에 적용할 수 있다 정도로 문학 비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구조주의나 정신분석학 등 구체적인 원리 이론들에 대해 간략하게 배울 수 있었다. 예. 자, 8명의 1차 과제물을 피드백했습니다. 다들 나름의 의견을 잘 제시해 준 것 같고요.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1차 과제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